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어제부터 저희 시사자키 추석 특집으로 영화 이야기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태광, 강유정 교수와 함께 이 100년, 100주년 맞는 우리 한국 영화의 역사, 또 의미 있는 영화들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추석에 생각나는 영화, 추석하면 떠오르는 영화 이야기 한번 나눠봅니다. 격주 금요일 백투더컬처 코너에서 우리 대중문화 이슈를 날카롭게 짚어주시는 김선영, 위근우 이 두 분의 대중문화 평론가와 추석에 생각나는 영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또 영화에 삽입된 음악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대학교 정관용 특임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추석하면 떠오르는 영화 좀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백투더컬처 코너를 통해 우리 대중문화 평론해 주시는 김선영 씨 또 위근우 씨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 자주 보시죠? 네. 근데 예전에는 주로 극장이나 영화제 통해서 많이 봤고요. 요즘에는 좀 집에서 예,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IPTV를 통해서? 네, IPTV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넷플릭스 말씀해 주셨지만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서 이제 뭐 개봉 영화나 혹은 이제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을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 콘텐츠가 너무 막 넘쳐나서 네.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오늘 두 분의 중요하죠. 이 추천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이 추석 연휴 앞으로도 며칠 남았는데 뭘 보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뽑아 오셨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고 하는 이제 명절에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 안에서 이제 그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이 지금 좀 이런 영화를 좀 보고 싶으시겠다, 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절의 의미가 영화에 깔려 있는 영화들을 꼭 명절 의미는 아니고 명절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기경길 정체 때문에 어떤 그 순간순간의 상황마다 이제 보시면 혹은 이제 보고 싶을 만한 그런 영화들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감이 안 와요. 영화 한 편 한 편 소개받으면서 그게 추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예, 좀 비약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김선영 되고요.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골라봤는데요. 가족하면 우리가 흔히 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적당히 아픔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또 거기에 웃음도 있는 좀 이런저런 다양한 가족 얘기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첫 번째 가족 영화 뭡니까? 이거는 사실 가족 영화라고 가족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작품은 아닌데 많이들 아시는 작품이에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이거든요. 임술래 감독?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가족 영화죠. 네, 그렇게 엄마와 보실 수도 딸의 있죠. 이야기가 쭉 배경에 깔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딸 혼자의 영화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가족 영화라고 좀 주장하는 이유가 엄마 딸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이야기. 1인 가구? 네, 우리 시대 새로운 가족의 형태잖아요. 그런 예. 의미에서 이제 이 작품의 어떤 가족 영화로서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먼저 이 작품을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좀 피톤치드가 쏟아지는 느낌이다. 살림욕을 뭐 체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힐링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뭐 추석 때 좀 쉼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힐링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추석 때 쉼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1인 가구들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그리고 영화고요. 사계절 동안에 또 웬갓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명절에 어디 안 가고 혼자 사는 1인 가구, 특히 여성 네. 저 영화 보면은 뭐 만들어 먹어야지 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화 먹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석을 떠올리면 항상 이제 여성들이 다른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의 먹거리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더 맛있고 좀 유쾌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또 여성 영화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뭐 아까 뭐 문소리 배우와 김태리 배우가 형성하고 있는 그 모녀 관계의 서사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좀 가장 자립하기 힘든 계층인 그 젊은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예, 예. 어떤 자립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리 씨가 맡은 그 혜원이라는 인물은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사실 그렇죠. 교사라는 직업도 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 시험에 떨어지고 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고향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리고 다시 도해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도해지로 가지만은 어떤 정신적인 뿌리를 고향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는 머물 방이 없었고요. 특히나 이런 그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하는, 자립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삶의 기회가 많이 차단된 그 젊은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자기 삶을 개척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의 어떤 중요성, 그 중요성을 이제 저는 그 고향에서 이 예. 혜원이라는 인물이 체험을 하고 온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를 많이들 이제 자연 힐링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연 힐링, 가족, 네. 그리고 여성 영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코드들이 함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추석에 저 여성 1인 가구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뭐 온 가족이 함께 봐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명절 영화라고 했을 음. 때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봤을 때 어떤 좀 거리낌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그런 작품이면 좋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리틀 포레스트는 정말 딱 그 명절에 그 낮 시간대 모두가 가족이 모였을 그러니까요. 시간대에 정말 보기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김선영 의원이 말씀해주신 것들도 그렇고, 이제 사실 거기서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라는 게 뭐 대한가족까지는 예. 아니지만은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평등한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정말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추석 명절 때 그만큼 화기애애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음. 그런 걸 보면서 좀 대안적으로나마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 좋을 것 영화에 같습니다. 보면 막걸리 마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술을 그러니까 자주 마시죠. 온 가족이 함께 좀 이 영화 보고 네. 전 부쳐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네. 이러기 딱 좋은 노래. 그렇습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타이틀 융진의 걷는 마음 듣고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진고의 버스 드라이버까지 두 곡 들어보죠. 자, 다음은 우리 위근우 평론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고전이죠. 다 아실 만한 작품인데 그 1991년작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 루이스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델마 루이스? 예. 이건 리틀 포레스트에서 너무 극적 반전인데요. 극적 반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아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앞서서 그 리틀 포레스트에 대해서 전을 부치면서 가족끼리 막걸리 한잔하면서 예. 되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보통 그 전을 어머님들이 부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것이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라고 하고 이 휴라는 게 결국 쉴 휴자인데 이 연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사실 갈아서 이 휴식이라는 게 유지되는 경우가 되게 예, 많다고 예, 보거든요. 예. 특히 여성들한테는 명절은 노동절이죠.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음. 사실 노동절 신나니까 노동절이 아니죠. 예.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되게 착각하기 쉬운 건데 그래서 예. 지금 델마 루이스의 예. 그 어떤 여성들이 남성을 향해 총을 쏘는 꼭 총까지는 그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탈을 하죠. 음. 예, 기본적으로 일탈을 하죠. 뭐 조금 우선 스토리 예, 소개해주고.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 클래식이니까 이 영화는 이제 델마라고 하는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말하자면 여성을 굉장히 깔보는 그런 마초적인 남편과 같이 사는 델마라고 하는 전업주부와 이제 루이스라고 하는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는 이제 루이스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친구가 예. 주말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음. 그 델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삶의 패턴이라면은 이제 남편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허락해주는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일탈하듯 가출은 아니고 이제 돌아올 생각이었죠. 예, 예, 그래서 예. 같이 주말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만 해도 약간의 일탈 정도였다면은 음. 그냥 다시 돌아올 일탈이었다면은 이제 술집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고 그 술집에서 만난 남성이 이제 그 델마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총으로 쏴버리죠. 그렇죠. 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자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델마가 아까 술집에서 그 남자와 되게 좀 술 마시면서 뭔가 좀 잘 어울리는 듯하게 보였고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거는 우리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일탈은 도주극이 됩니다. 도주극이 그렇죠. 되는데 이 도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렇다고 봐요. 분명히 그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결국 이 델마가 떠나왔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자수 대신 이 도주를 택하는 모든 것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것, 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로부터의 결국 도주인 거잖아요. 예. 도주고 그 와중에 막 총을 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와중에 또 싸우면서 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경찰을 따돌리고 그 질주하던 델마 루이스가 이제 손을 꼭 잡고 이제 절벽을 향해서 이제 차를 몰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장면은 안 보이고 네. 그거서 끝이 나죠. 그러니까요. 예, 그 장면이 사실 그 최근 한국에서 방영됐었던 검색어로 입력하세요 WWW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그 절벽을 향해 가진 않지만은 주인공 여성 셋이 이제 그 오픈카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은 명백한 그 델마 루이스 마지막 장면 오마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살기는 어렵겠죠. 이건 어떤 면에서 비극이지만 이들의 일탈이 왜 무엇으로부터의 일탈이었는가? 그 일탈이 왜 정당한가? 그리고 사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가부장제, 남성의 억압, 여기에 그렇죠. 대한 여성들의 어떤 분노, 도전 이런 거잖아요. 일탈인 거고. 그래서 제가 리틀 포레스트로부터 너무 극적으로 이게 전환됐다라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리틀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 영화라고 많이 보잖아요. 네. 여기서 김태리 씨와 모녀 관계를 형성하는 문소리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하다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시골 마을에 틀어박혀서 곧 남편은 죽었지만 또 어린 딸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유보하면서 그 안에 그 갇힌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딸이 성장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자기 갖기 위해서 삶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틀 포레스트에도 굉장히 강력한 여성 서사가 있거든요. 여성 서사이기도 하고 어떤 식의 뭐 대안 혹은 일탈인 건데 그것이 어떤 정도의 차이나 어떤 좀 과격함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많죠. 예. 그리고 저는 중심이 되는 그 김태리가 고향에서 자기 친구들과 그중에 그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네. 티격태격 아웅대웅 하면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들의 관계를 보면서 이건 매우 긍정적인 여성 영화다라고 봤고 델마 루이스는 도전 내지는 문제 제기형 여성 영화거든요. 그렇죠. 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마 루이스가 사실은 그 페미니즘 영화의 시초라고도 불려요. 90년대 초반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시대적인 시차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선배격의 과격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그런가요?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연휴잖아요. 진짜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여성분들. 예, 네. 그 여성분들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그렇고 이제 예. 흔히 이제 어머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지금까지 전업으로 이제 네. 그런 가사 노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연휴 때 더더욱 너무나 당연하듯 특히나 이제 자신은 모르는 그 남편의 그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제 밥을 차려주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정말 남편분들이 이럴 때 정말로 뭐 친구랑 같이 어디 다녀와. 사실 그 요즘 명절 연휴 때 많이들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예 차례를 지내는 대신 그 여행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네, 가죠. 많이 가는데 저는 이럴 때 아내분에게 다녀와라고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네. 델마 루이스처럼 그걸 또 과격하게 떠나기 전에 예,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 그 드라마 WWW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 우리 한국 드라마도 Dear My Friends 이 네. 영화도 델마 루이스랑 상당히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다 이런 평도 있었는데 네. 그 Dear My Friends의 OST 잔나비의 얼마나 좋아 한번 들어보죠. 네, 델마 루이스 영화까지 추천받았고 이번엔 김선영 씨 어떤 네. 영화 추천해 주겠어요? 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한국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라는 작품인데요. 몇 년도 작품이죠? 작년에 작년? 2017년 전에 이제 공개가 됐고요.
최근까지도 이제 여러 영화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상영이 되고 있어요. 버블 패밀리? 네. 예. 이게 용상원 한예종 출신의 그 마민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EBS 국제 다큐 영화제 역사상 국내 작품으로는 최초로 대상을 받아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개봉했을 때는 1,700명 정도밖에 관객동원 하지 못했는데 1,700만이 아니라 1,700명?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이런 영화가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마민지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다큐예요. 근데 배경은 우리 시대의 어떤 평범한 가족들이 대부분 거쳐왔을 어떤 보통 가족의 초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 마민지 감독의 부모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 그 개발 시대에 울산 화학 공장의 노동자로 신혼을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자본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다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어떤 부동산 개발 붐에 편승을 해서 일약 중산층 가정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만나면서 그 어떤 투자를 했었던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산층 가정의 그 파산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그 한 70년대부터 포스트 IMF 시대까지의 어떤 변천사, 그 부동산 개발 변천사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다큐멘터리식으로. 그렇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게요. 좀 한 가족의 몰락을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좀 비극적인 상황인데 감독이 그 현실을 굉장히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 부모의 모습을 냉철하게 지켜보는데 그 시선에서 어떤 촌철살인의 유머 같은 것들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무거운 소재지만 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쭉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 자료 화면들을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중산층들이 홈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홈비디오가 자기 본인의 그 감독 본인의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많은 영상들이 물론 그것들이 시대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풍경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우리의 홈비디오는 97년에서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뭐 화려한 여행도 가지 못했고 뭐 오손도손 가족끼리 즐길 시간이 없었기 감독이 때문에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아빠가 찍어주던 홈비디오 그 자료들을 쭉 보다가 이걸로 영화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것 같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인 감독이 첫 작품을 택할 때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한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또 한국 사회의 욕망의 정수를 좀 투영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곳곳에 좀 이렇게 웃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령 이제 그 시절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장치로 대중문화 코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80년대의 최고 인기 그룹이었던 소방차 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히트곡인 그녀에게 전해주오를 어떤 복부인을 풍자하는 가사를 넣어서 이렇게 개사를 해서 그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불러요. 그 정도로 알겠어요. 어떤 개발의 욕망을 보여주는 우리 7,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의 그 부동산 뭐 일종의 투기 붐 이런 현상들을 정면으로 다룬 버블 패밀리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주어 들어보고요. 또 서울의 계절을 노래한 노래죠.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 두 곡 듣도록 하고 또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더 많은 영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선영, 위근우 두 분과 함께 추석에 생각나는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까 1부에서 영화 3편 추천해 주셨고 자 2부에서는 어떤 영화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위근우 씨. 또 이제 저도 이제 일종의 가족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영화 엑시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작이네요. 네, 최근작이고 사실 지금 이제 가족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선 이 주인공인 용남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이 그 시작이 그 어머님 칠순잔치에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서 대가족이죠. 누나가 셋이고 그 누나마다 이제 남편들이 있고 뭐 네. 애들도 있고 네. 그 대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모든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용남이 하필이면 아직 취직을 못한 상태예요. 그 대학을 졸업한 지 좀 꽤 지났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놀림 받아요? 이렇게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잘 될 거야라고 하는데 기분은 찜찜한. 격려해 주는데 기분은 찝찝한. 예. 그러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약간 투명인급 취급을 당하고. 네.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그 이후에 어떤 의문의 이제 그런 살인가스가 퍼지면서 이 도시에서 벌어진 그 재난물인데 재난 코미디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정석 씨가 하는 코미디 연기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한국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재난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굉장히 잘 만든 재난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전 정말로 한국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여러 교육이나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옥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뭐 잠겨 있다거나 뭐 그래서 어떤 그 공사 중인 건물에서 이런 안전망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정말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한국 사회 고발 영화이기도 해요.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진다면은 우리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 보고 나면은 SOS를 이제 모스 부어로 하는 법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좀 잉여인간 취급을 받았었던 주인공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산악부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결국엔 본인의 누나도 구하고 가족들을 다 구출한다. 가족들을 이게 초반에 구출을 하고 구출하는데 이제 그 헬리콥터 인원이 그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정석 씨가 이제 다른 그 또 다른 주인공인 유나 씨와 함께 둘이서 이제 그 이걸 탈출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마 이번 추석 때도 뭐 취업을 못하는 뭐 누군가 있을 때 있죠. 함부로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들은 이 영화는 그래서 보여요. 그들은 운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재난인 거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영화가 보여주고 이 재난 상황에서의 이 일종의 영웅 서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그 수석에 모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이 없어서 어떤 것도 잘 풀리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너무 함부로 얘기하거나 또 격려한답시고 너무 오지랖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의 배경에 깔려 있다.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추석 때 모여서 조심해야 할 것 이것도 깔려 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가족의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굉장한 재난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네.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사실 현실 자체가 다 재난이죠. 그렇죠. 이건 영화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 대사가 세대에게는 그러니까 재난이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재난이지 뭐가 재난이냐. 우리 삶이 재난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재난이란 건 결국에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기성세대들 그 이날 그 추석에 만날 어른들이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이 있고 또 코믹 연기가 있고 거기서 헤쳐나가는 뭐 그런 스토리도 있고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겠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객이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영화가 최근 영화들이 뭐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한국 영화도 그렇고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엑시트는 1시간 40분 정도거든요. 굉장히 이게 컴팩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컴팩트하고 스피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들 다 같이 손잡고 가서 재밌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친 김에 김선영 씨 한 영화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대만 가족 영화인데요. 나의 EX라는 작품이에요. 대만 영화? 네, 좀 극장에서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대만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그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독점 공개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해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는 국내 관객들에게 좀 소개가 됐고요. 네, 이 작품은 좀 독특하게 한 남자의 죽음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잠깐만요. 나의 EX? 네. EX가 뭐예요?
그러니까 EX가 엑스 걸프렌드, 엑스 허즈밴드 할 때 어. 그 전 전, 남편. 어허. 전 남편이나 뭐 전 애인을 가리킬 때 나의 전. 네. 근데 이게 여주인공의 시점으로 볼 때는 전 남편의 이야기고요. 음. 또 다른 남주인공의 시점으로 볼 때는 전 애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자가 남자인데 애인이다. 그렇습니다. 동성애적 이거는, 코드도 예, 있네요. 동성애 코드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헤어진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여성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남편이 죽으면서 사망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남긴 거예요. 아, 그게 애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 보험금을 음.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수익자를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와 그 죽은 남편의 애인과 그리고 그 여자의 13살 난 아들 이 세 사람의 아웅다웅 티격태격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코믹 막장극처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전 남편이고 전 애인이고 네, 아빠고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한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요. 어떤 쟁탈전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신종 가족 영화인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죠? 좀 독특한 사각관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추석 영화로 소개를 해드리냐면 네. 결국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죽은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었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을 결과적으로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도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석에 이제 조상님에 대한 또 추모의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근데 그 굉장히 형식에 너무 집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진정한 좀 애도의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그런 의미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또 그렇게 웃긴다면서요? 네,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독들이 굉장히 좀 이걸 발랄한 화법으로 좀 애니메이션 기법을 넣기도 하고요. 예. 또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좀 모가 나 있고 굉장히 유별나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 캐릭터들이 서로 이렇게 지지 않고 셋이서 이렇게 말싸움을 벌이는 그 과정들이 이제 좀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굉장히 훌륭한 희극은 좀 비극과도 맞닿아 있다. 뭐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근데 그런 이거는 작품이에요.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네, 국내 극장 개봉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좀 한계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작품이라서요. 음. 예, 작품성도 인정받은 작품. 부산 영화제에 소개됐다고 했는데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부산 영화제 시작하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올해는 또 특별히 한국 영화 100주년을 그렇죠. 기념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어서 이제 아주 부산 영화제는 국제적으로도 자리 잡았어요. 네. 그럼 오래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동북아시아 최고의 영화 축제죠. 네. 한 번도 그 기간에 부산을 못 가봤단 말이에요. 참. 굉장히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국내 극장 개봉이 안 되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좀 네. 안타깝기도 해요. 시사잡기 휴가 내고 한번 가볼까요, 부산에? 부산 특집 부산에서 방송을 하는 자, 위근우 씨의 엑시트 추천받았고 김선영 씨 나의 EX 추천받았는데 엑시트 삽입된 노래 가운데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듣고요. 그리고 이 추억 속의 청춘 예찬 노래 패닉의 왼손잡이까지 들어보죠. 자, 다음 위근우 평론가 또 그다음 추천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저도 델마 루이스에 이어서 또 하나의 좀 그 클래식을 추천해드리게 되겠는데 알파치노 주연으로 되게 유명한 여인의 향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치노가 맹인으로 등장하는. 예, 등장했고 네. 이 영화로 정말로 계속해서 후보에만 오르다가 결국 이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네. 타기도 했었죠. 네. 이제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주인공은 사실 알파치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거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은 찰리라고 하는 크리스 오도넬이 연기했었던 이제 명문고 학생이에요. 가난하지만 그 굉장히 그 도덕적이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모범생으로서 이제 명문고 다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주말 아르바이트로 이 그 알파치노가 연기한 프랭크 중령이라고 하는 퇴역군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 퇴역군인의 좀 간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 이제 이 가족들하고는 이 프랭크 대령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너무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괴팍하죠. 예,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 제발 이번 주말 우리가 좀 제발 좀 가족 여행 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좀 그 찰리에게 좀 너 혼자서 좀 이제 이분 좀 케어해주면 좋겠다.
예, 하는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추수감사절 시기예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추석 명절에 가까운 시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영화가 추석이랑 연결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그 환멸의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약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찰리가 그래서 주말 알겠다. 프랭크를 케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족이 떠나자마자 갑자기 프랭크 중령이 찰리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뉴욕으로 떠납니다. 뉴욕으로 떠나서 정말 이제 스위트룸을 잡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많이 합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 그 탱고 춤추는 장면도 이제 그런 식당에 가서 이제 그 향수 냄새로 어디에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그 춤을 청하고 그러니까 뉴욕에서 굉장히 멋진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게 이 프랭크의 자살 여행이었었죠. 예, 그 자살을 기도하는데 이 찰리가 프랭크를 설득하면서 프랭크가 왜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처럼 탱고를 잘 추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게 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버디물이기도 하죠. 예. 그 델마 루이스처럼 굉장히 훌륭한 버디물인데 결국에는 이 알파치노 연기한 프랭크 중령과 이 찰리가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뭐 찰리와 관련한 이제 뭐 학생위원회에서의 뭐 재판에 뭐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도 가족끼리 모였을 때 별로 좋은 꼴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이 동서양이 없어요. 네, 명절에 모이면 싸워요. 프랭크가 뉴욕 가서 자기 형 집에 추수감사절 그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거죠. 그래서 정말 분위기를 정말 깽판을 치고 옵니다. 깽판을 치고 오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이해해 준 거는 가족이 아닌 찰리였었죠. 찰리였었는데 가족들이 모이는 건 되게 좋습니다. 좋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떠한 형식적인 것들에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가족 모여야지 뭐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야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델마 루시 같은 일탈도 좋고 아니면은 프랭크처럼 어디 좋은 호텔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이 연휴를 다들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호캉스를 권장하는 그것도 작품인가요? 가능하시다면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연휴기 때문에 조금 올랐을 것 같지만 예, 저는 그런 것들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향기도 사실 나름 그 스토리가 가득 찬 영화인데 그렇죠. 이 영화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탱고 장면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게 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목도 여인의 향기고 이제 그 포스터도 그 장면을 잘 메인으로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포스터와 제목만 보고 알파치노가 연애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물론 이 알파치노는 실제 시각장애인이 아니지만 정말 너무 시각장애인 연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잘했죠. 근데 그런 그 프랭크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여성과 함께 이 탱고를 추는 장면이 너무 강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장면에서의 음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 장면만 기억나고 너무 당연하고 하지만 제가 오늘 추천해드렸으니까 그 장면 외에도 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스토리가 꽉꽉 찬 작품이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로 그 심정이에요. 위근우 씨 설명을 들으니까 맞아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 장면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 새삼 그렇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역시도 가족들 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명장면의 음악 카를로스 가르델이 작곡한 포르 우나 카베사 한번 들어보죠. 자, 여인의 향기 추천받았고 이번엔 김선영 씨 어떤 영화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가족 영화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웃음과 감동이 살아있는 전형적인 가족 영화예요. 원더라는 작품이고요. 원더? 네, 이건 언제 나온 영화입니까? 지난해 새해에 국내에 개봉을 했었고요. 뭐 국내에도 잘 알려진 줄리아 로버츠가 또 주연을 한 그런 작품이에요. 예.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독특한 것이 10살 소년이 주인공인데 선천적으로 안면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27번의 대수술을 거쳐서 저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범한 아이의 얼굴은 되지 못한 그 남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처음 그 세상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괴물 쳐다보듯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이 소년이 또 우주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우주 비행사.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주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항상 우주인 헬멧을 쓰고 밖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엄마가 이제, 줄리아 로버츠예요? 네, 이제 엄마가 이제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아이가. 그래서 학교로 보내게 되는데 그 학교는 굉장히 좀 좋은 교사들도 많고 평판이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감정을 숨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의 표정을 보고 얼굴을 보고 굉장히 솔직하게 좀 무서워하거나 좀 끔찍해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이 주인공이 거기에서 굉장히 좀 상처를 받고 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서 승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피엔딩? 네. 성장 드라마이면서 네. 가족 영화이면서 네. 해피엔딩이니까 흐뭇한 감동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이네요. 그렇죠. 영화가. 그리고 근데 이제 전형적이지만, 사회적인 이슈도 있죠. 예. 어떤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하는 장애인 차별 뭐 이런 네, 문제들 그런 세상의 편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죠. 네. 이 영화가 그 어기라고 하는 그 안면기형인 소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영화에서의 이제 그 주체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그 이 어기의 누나인 비아의 입장은 뭐 어떻다. 서로의 입장 같은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누나 같은 경우는 동생을 너무나 아끼지만 사실 가족의 관심은 이 자기 동생한테만 쏠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느끼는 어떤 정도의 상실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섬세하게 다루면서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다 화합이 되느냐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정말 이제 가족 영화로서는 굉장히 섬세하면서 뻔하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린 아이가 특수 분장을 하고 네. 연기를 하는 거겠죠? 네, 이 아이는 이제 룸이라고 그 캡틴 마블의 그 브리 라센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5살짜리 그 천재 아역이 등장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뛰어난 아역 배우가 네. 원더에서 다시 주인공을 맡아서 그 특수 분장을 그 겪고서도 그 뛰어난 연기력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예. 원더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놀랄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리도 감동적인데다가 연기들도 굉장히 놀랍고요. 또 감독의 그런 섬세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연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음악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이 감독이 좀 음악을 굉장히 잘 쓰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그래서 삽입곡들을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한나페이의 다커라는 곡이 타이틀곡인데요. 이 그 가사를 보시면 좀 더 어두워질 거야. 하지만 나는 더 밝아지기를 기도해라는 그 노랫말이 이 소년의 마음을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여서요.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소년이 이름이 어기? 네, 어기 근데 아주 푸른말. 주옥 같은 명대사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사가 좀 추천할 만합니까? 이 소년은 이제 나는 평범한 아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이고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거고 모두가 특별한 존재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차별하지 않고 결국은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똑같이 공평하게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 소년의 그 딱 10살짜리의 그 눈높이에 맞는 간결한 대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린 소년이나 소녀가 주인공인 성장 드라마 영화는 많아요. 네. 그중에는 또 그 어린 소년, 소녀가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심각한 안면 장애로 이런 약간의 그 기형적인 네. 이런 소재는 전 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 되게 좀 특별한 이 작품이 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질환이 소재가 될 때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시련 극복기 휴먼 드라마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이 소년 10살이지만
이제 세상의 편견과 맞서는 이야기이기 어.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차별의 이슈 이런 것도 예. 작품 속에 녹여낸 작품이라서요. 예. 예. 그래서 좀- 이 영화를 보고 네. 나서 그 희귀질환 아동 가족들의 네, 추천 릴레이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음. 메시지도 그렇고 이 영화가 전 정말로 좋았던 게 이 가족들이 이 어기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배려해주지만은 희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각각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썼다가 멈췄었던 논문을 다시 써서 완성을 하고, 예, 예.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재능을 찾고,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누군가를 되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서로 같이 불행해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안 되죠. 그 메시지를 굉장히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희망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희귀 질환자의 부모들이 그렇게 네. 또 감동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더 아주 놀랄 만큼 감동적인 영화. 네. 거기에 OST 한나페이의 다커 들어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근우 평론가 어떤 영화 추천해 주시겠어요? 김선환 평론가님이 계속해서 고급스러운 영화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저는 약간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오늘보다는 내일 혹은 모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할 영화 스피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예, 액션 영화죠.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했었던 바로 스피드 저는 1, 2, 3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2가 있고요. 네. 2 같은 경우는 이제 투가- 키아누 리브스에서 그 주인공이 바뀌고 배를 타는 2가 배죠. 예, 2가 1은 버스고. 버스. 예, 맞습니다. 지금 버스 얘기하시는 버스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추석이랑 무슨 관련이 또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 혹은 모레 이제 차 막힌다? 귀경길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그 마음속에서 바라실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차 막히니까 예. 이 스피드 영화처럼 질주하는 그거. 근데 그 스피드 영화는 그 버스가 속도를 낮추면 폭탄이 터지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비자발적 과속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추석하고 엮어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환멸에 찬 표정을 좀 가지 알아주시고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혹은 모레 다들 네. 이 영화를 굉장히 다들 보고 싶어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뭐 또 너무 유명한 영화지만 간단하게 스토리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영화는 TV에서도 여러 차례 네. 방영을 했죠. 그렇죠. 예, 그죠? 제가 오늘 소개드린 영화는 그 현재 개봉작 엑시트를 제외하면은 다 다 TV에서 클래식이고 굉장히 많이 틀어졌던 영화죠. 예, 예. 예. 그 어떤 그 엘리베이터 테러 사건으로 악연을 맺었었던 그 폭파범이 그 주인공과 악연을 맺었었던 폭파범이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버스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몇 킬로 이상을 올라가면은 이제 작동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그 몇 킬로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그 범인이 폭발물의 최고 전문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폭발물을 원래 그 제거하던 경찰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제거반 출신의 경찰이 이제 그런 테러범이 된 거죠. 네. 테러범이 돼서 이제 그렇게 폭탄을 설치하고 그것을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에게 전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달러를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폭발시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인공이 기어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몇 킬로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따라가다가 올라가는 순간 어쩔 수 없어서 아예 그 버스에 올라탑니다.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서 그 구사일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소위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뭐 최근까지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예. 뭐 이게 또뭐 택시 시리즈도 있고 여러 이제 레이싱이라고 할 만한 수많은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만큼 그 질주감이라는 것을 그 어떤 영화의 호흡 안에서 제대로 보여줬던 영화는 이만큼은 없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추석하고 억지로 얽어매는 거를 뭐라고 했을 뿐이지 예, 대단히 재미있는 영화인 것만은 뭐 100%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1분 1초 눈을 못 떼요. 이 맞습니다. 영화는. 귀경길 올라오신 다음에 딱 틀어놓고 보시면은 음. 정말 이제 연휴의 마지막을 즐기시기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버스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100km 예, 예.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숨가쁘게 달리죠. 달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러다가 길이 끊기는 길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요. 유명한 장면인데 어. 거기서 이제 이게 오르막일 테니까 이제 최대한 밟아서 과속으로 가서 이것도 이제 또 비자발적 과속인데
이거 그 오르막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도착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라거나 그러다가 예. 이제 뭐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버스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가솔린 통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이제 기름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이제 그 버스가 멈추게 될 위기 상황. 그럴 때 또 어떤 식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승객 한 명 한 명을 구출해내느냐. 네.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다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거 버스의 운전이 여성이 하죠. 예, 샌드라 블록 산드라 블록이죠. 네. 연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스피드 2가 나왔을 때 샌드라 블록만 남고 키아누 리브스는 빠지는 몸값이 너무 올라서 빠졌다는 얘기가.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스피드 2가 이제 배이기 때문에 그 원만큼 스피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키아누 있고요. 리브스가. 예. 하긴 제 기억에도 스피드 2는 완만큼 재미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제 기억에는 아예 없어요. 스피드 2가 나왔었나? 보긴 보셨는데 네, 머릿속에 지워졌군요. 네. 가장 이 영화에 저는 그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경찰들이 그 버스와 나란히 경찰차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그 버스 문을 열고 승객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근데 원래 네. 범인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승객이 내리면은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막 하잖아요. 뭐 이제 사실 이 정도 되는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몇 년도 영화인데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내부에 이제 약간의 그 음성은 들리지 않는 CCTV를 달아놨었던 건데 예. 그것이 어디 달려 있는지를 이제 그 주인공이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주변의 그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녹화를 하고 그 녹화한 거를 다시 재송신을 해서 이 그 아까 찍어놨었던 그걸 이제 그 범인이 보도록 그렇죠. 하고 그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마치 다 타 있는 상황처럼 이야기 그 보여주면서 그 승객을 옮기는 장면인데 그 장면도 굉장히 한 명 한 명 그 올라타는 장면도 예.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는 그러니까요. 훌륭한 저는 그 장면이 작품이다. 제일 떠올라요. 정말 떠오르는 장면이 굉장히 많죠. 어. 그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 처음에 엘리베이터 폭파 엘리베이터 테러부터 이제 그 중반에 가장 메인이 되는 버스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또 지하철을 이용한 그 수많은 그 속도감 넘치는 예. 연출들이 정말로 재밌는 영화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키아누 리브스와 산드라 블록이 키스를 하면서 그렇죠. 네, 그죠?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마지막은 항상 그렇게. 가족과의 포옹이나 음. 연인과의 키스로 끝이 나야죠. 그래서 왠지 그 둘은 사랑했을 것 같은 네. 하지만 2에서는 다른 남자 네. 배우가 등장하는. 네. 네. 그 영화 스피드 소개받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노래는 청하의 드라이브라는 곡 잠깐 들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추석에 생각나는 영화 우리 김선영 씨, 위근우 씨로부터 모두 8편의 영화를 소개받았네요. 김선영 씨는 리틀 포레스트, 그다음에 버블 패밀리, 나의 EX, 그리고 원더 네. 4편 소개해 주셨고 위근우 씨는 지금도 상영하는 엑시트부터 네. 델마 루이스, 여인의 향기, 그리고 스피드까지. 예. 네. 두 분 이제 남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건지. 뭐 사실 제가 프리랜서라서 연휴라는 게 아주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도 뭐 그 추석 연휴 겸 또 주말 겸 해서 또 아내와 함께 재미있는 영화들 보면서 오늘 추천 영화들 보면서 편안한 연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꼭 보세요. 예, 스피드 꼭 보겠습니다. 김선영 씨는? 네, 저희 집은 큰 집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주말 내내 머무르시지 않을까 싶고요. 좀 계속해서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은 추석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선영, 위근우 씨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가족들과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알찬 시사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